중립하면 진짜 유명한 나라죠. 스위스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중립하면 진짜 유명한 나라죠. 스위스입니다. 유럽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사이에 탁 알프스 산맥에 박혀있는 그런 내륙 국가죠.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스위스 하면은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중립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다른 나라가 스위스로 쳐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중립기여를 시게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중립국이 된 게 아니에요. 무려 1600년대부터 1, 2차 세계대전까지도 그래왔다는 겁니다.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야. 지금까지 중립이라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중립국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중립이라고 하는 거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스위스는 지금 유럽 국가들이 흔하게 가입하는 유럽연합도 가입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나토도 가입을 안 했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유엔도 버티다가 2002년에 가입합니다. 근데 나토는 그렇다 쳐도 유럽연합은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가입을 안 합니다. 정말 극단적이고 강박적일 정도로 본인들이 중립이라는 그 중립국의 지위를 표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런 국제기구가 탄생을 하면은 끼려고 난리예요. 가입을 하려고 난리야. 가입을 해야 외교 무대에서 할 말이 많아지고 우리의 외교적인 어떤 그런 게 입체적이고 굉장히 좀 폭넓어지고 외교적인 무대 자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얘네는 일부러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럽연합이나 나토도 가입을 안 하고 뭐 여러 군데 가입을 안 한 국가들도 있고, 아니면은 유럽연합 정도는 가입을 했지만 나토는 가입을 안 한 국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많겠죠. 근데 그건 일단 둘째치고요. 헌법에 이런 내용을 박아둔 나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적어놨다. 영구적인 중립을 표방한다. 오스트리아도 저런 걸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위스도 본인들이 중립을 표방하는 나라 중 하나죠. 근데 헌법에 이렇게만 적혀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영구적으로 우리는 군대를 안 만들 거다 뭐 이런 거가 적혀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아주 대표적이죠. 여기는 애매해. 중립이라고 말은 하는데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든 중립 빠그러뜨려가지고 군대를 보유하고 보통 국가가 되고 싶다. 평화헌법을 파기해서 행동이 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평가되는 나라. 아주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은 헌법으로만 따지면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아예 개입을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개입하고 싶어가지고 평화헌법을 없애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미국도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원해요. 그리고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3세계 국가 들어보신 분? 이 제3세계를 한번 쳐볼게요 제가. 이거 치면 뭐 나올 것 같아? 뉴스에 개발도상국, 제3세계 국가, 경제와 관련된 제3세계 국가, 뭔가 경제 용어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요 이 제3세계 국가가 국제정치 단어였어요. 미국 진영을 제1세계, 소련 편에 선 국가를 제2세계. 응, 우리는 둘 다 아니야? 이렇게 부르던 단어입니다. 물론 국제정치 학계의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흔하게 좀 저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 된 보통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곳들을 제3세계라고 부릅니다. 보통 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국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개발도상국을 제3세계라고 부르는 게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좀 틀린 말이에요. 이상한 말입니다 저게. 아무튼 좀 이 말을 원래는 안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보편적으로 또 쓰게 돼가지고 뭐 이제는 뭐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이 제3세계 국가가 미국이나 소련 진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둘 다 아니고 우리는 비동맹이야. 동맹이 없어. 우리는 중립이야. 이런 얘기를 했던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제3세계 국가가 어디가 있었냐면은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입니다. 영국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랑 소련이 냉전 때 갈등할 때 영국은 누가 뭐래도 미국 편이었겠죠. 근데 영국의 바로 옆에 있던 아일랜드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도 제3세계 국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아주 대표적으로 제3세계 국가였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로. 이 스위스 땅덩어리 크기 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면적 41,28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좀 넘어요.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구가 870만이에요.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인구가 엄청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위치를 보면 스위스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야. 위성 지도로 바꿔볼까요? 야, 그냥 알프스 만년설이 바글바글한데 이거 딱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아래로 밀라노 이탈리아죠. 프랑스, 위로는 독일, 옆으로는 리히텐슈타인, 그다음 오스트리아,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죠. 그죠? 역사적으로 어땠겠어요?
있겠어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지금이 오스트리아지 옛날에는 엄청나게 컸던 나라입니다. 그죠?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사방에서 쳐들어왔다가 난리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역사를 지녔을 것으로 그냥 이 지도만 봐도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겠죠. 근데 당당히 항상 중립으로 살아남은 국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지금의 이 스위스 면적을 보면은 알프스 산맥이 많습니다. 확대해볼까요? 와, 이런 산맥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좀 고지대예요. 이 산맥이 있으니까. 자, 스위스가 이렇게 좀 고지대에 있는데 고산지대가 많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에 일단 스위스에 사람이 온 게 기원전 15세기 한 1600년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1500년 전? 요쯤에 어떤 민족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그때는 로마 제국은 아니었죠. 로마 공화국이었지. 로마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유럽의 저 오랑캐들이 자꾸 우리 로마한테 개긴다. 군대 몰고 올라가가지고 다 대가리 숙이게 하고 그랬었어. 그때 스위스도 개박살내고 로마에 복속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개박살나죠? 로마 제국이 개박살나.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면서 왜 여기 시베리아와 이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훈족이 흉노족의 후예라고도 추정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가설이에요. 그냥 훈족이 게르만족을 조져가면서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게르만족이 얘네 뭐야 세 하면서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서 게르만족이 또 서로마를 개박살냅니다. 그 과정에서 또 스위스, 지금의 스위스 지역을 또 박살냈겠죠. 게르만족이. 그 이후에는 프랑크 왕국, 그 이후에는 서프랑크와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뭐 이렇게 등등등등 계속 시달려요. 스위스 지역은 계속 시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스위스 지역에 있던 영주들이 모여서 헬베티카 연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스위스가 공식적인 이름이 헬베티카 연방이에요.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한국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듯이 이 양반들도 헬베티카 연방이 풀네임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아무튼 이 국가 이름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요. 옛날에.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자치권을 얻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이겨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위스가 솔직히 농사가 잘 되거나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거나 그런 좀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식량난이 항상 옛날부터 조금 간당간당하게 있어 왔고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땅도 척박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용병을 합니다. 용병. 러시아 프리고진 아저씨의 바그너 그룹 용병이죠. 용병 부대. 돈 받고 대신 싸우러 가는 거야. 그게 용병이잖아요. 스위스 사람들도 주변 국가들에 나 돈 좀 줘. 대신 싸워줄게. 요런 거로 이제 용병업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용병업을 스위스 사람들이 많이 했다라는 게 또 뭘 의미하냐면은 국방력 그 자체입니다. 평소에 농사를 안 짓고 말만 오지게 타고 다니면서 용병업 하면서 돈 벌라고 죽어라 군사훈련을 평상시에 1년 365일 열심히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용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위스는 국방력이 올라가고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주변 국가들이 스위스가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긴 하지만 굉장히 군사적으로 그 싸움도 잘하고 스위스에도 좀 남달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던 애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1515년에 프랑스랑 전쟁을 벌입니다. 마리냐노 전투예요. 마리냐노 전투. 스위스도 이제 본인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쳐들어가요. 프랑스가 먼저 쳐들어간 게 아니야. 스위스가 먼저 프랑스를 쳐들어가. 근데 개박살납니다. 프랑스한테. 자기들이 먼저 선빵을 쳤잖아. 근데 개박살난 거예요. 프랑스한테. 그리고 나서 국가 존립의 위기가 옵니다. 프랑스라는 엄청난 인구의 강대국이랑 맞다이를 깠으니 앞으로 국가 존립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갈등이 막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헬베티카 연방, 이게 해체될 정도로 위험해져서 이런 연방 체제가 완전히 느슨해지고 갈라지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우리가 주제를 모르고 프랑스 같은 우리보다 큰 나라를 함부로 우리가 주제를 모르고 쳐들어가면은 국가의 존망 자체가 위태위태해지는구나. 이거 진짜 큰일이다. 우리 이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이렇게 스탠스를 바꿔요. 자, 그리고 15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500년대면 한창 무슨 일이 있을 때예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오직에 종교 갈등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나중 가선 개신교가 마르틴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종교 갈등이 막 한창 심할 때 아닙니까? 유럽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종교 전쟁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1618년부터 1648년까지예요. 16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거야. 물론 이제 종교를 이제 가톨릭을 수호하자, 가톨릭은 썩었다, 이제 새로운 개신교로 제대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러면서 그거를 빙자해서 땅을 또 이 기회에 처먹으려고 이 강대국들이 막 개입하고
지랄하면서 난 전쟁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종교전쟁으로 불려요 이게. 가톨릭 세력 대 개신교 세력이 맞다이를 깐 겁니다. 근데 저 30년 전쟁, 30년 내내 전쟁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개판됐다는 거야. 유럽이 개판이 났다는 거예요. 전 유럽이 전쟁 이후에 황폐화되고 식량은 점점 떨어져가고 원래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 남자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다 뒤졌으니까 식량은 점점 떨어져가고 농사는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겨도 개판이고 지면 더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중립을 선포했던 스위스가 갑자기 러브콜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아니면 전쟁 중에도 스위스한테 야 스위스야 너네 전쟁 지금까지 안 해가지고 좀 멀쩡하잖아. 니네 국민들 국방력 너네 멀쩡하잖아. 지금 우리는 다 뒤지고 있어 서로만 도와줘 좀. 이런 러브콜을 엄청나게 받았었어요 스위스가. 그럴 때마다 스위스는 응 아니야 우린 아니야. 우리는 조용히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린 중립이야.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얘네가 미쳤나 진짜. 너네 일방적인 사랑하지 마. 우리 헤어져.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 우리는 중립을 해야 돼. 점점 스위스가 이 30년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이미지가 어떻게 됐냐면은 러브콜을 많이 받기도 받았지만 얘네 스위스 위험한 애들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들 유럽 국가들은 개판이 났는데 전쟁을 자주 하니까 또 지들이 스위스만 멀쩡하다. 만약에 우리는 개판 났는데 스위스가 전쟁 중간에 우리 A 국가 팬들래 이 하면 진짜 된다 이거. 이런 이미지가 형성돼요.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이 맞아. 너네 독립국가로서 인정해줄게. 앞으로 니네 안 쳐들어갈게 스위스. 대신 진짜 니네 절대 중립국해. 이런 이제 좀 상황이 벌어진 거야 유럽에서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스위스가 니네 편도 안 들고 우리 편도 안 들기로 해서 스위스 건들지 마 이 새끼야. 스위스의 독립을 보장해줘야 돼. 너네 독립! 하고서 1648년 종교전쟁이 끝났던 1648년에 스위스는 진짜로 제대로 된 독립국가다. 주권국가다. 분명하게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효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유럽에선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죠. 근데도 계속 중립이야. 국룰이래 국룰. 스위스는 당연히 국룰로 유럽에서 그냥 중립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수많은 강대국들도 지금 스위스 막상 쳐들어가면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안 그래요. 국룰이 됐으니까 그냥 뭔가 금기시되고 당연시되고. 근데 이 금기를 갑자기 어떤 인간이 뽀개버려요. 아시죠? 이 사람 누군지. 이 사람이 뽀개버려요 그냥.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집어삼키려고 난리치고 설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개박살나요. 근데 나폴레옹이 뭐 천년만년 간 거 아니잖아요. 나폴레옹도 결국에는 몰락을 하고 나폴레옹 전쟁의 이제 전후 처리, 전쟁 이후의 처리라는 전후 처리를 할 때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결국에 건드렸다. 근데 우리 진짜로 우리 유럽 국가들 국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해주는 영세 중립국, 정말 영원무궁토록 중립국이다. 1815년 11월 20일에 나폴레옹 전쟁을 이제 전후 처리를 할 때 영국과 러시아 제국과 프랑스, 프로이센이 독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이런 당시 유럽의 꽤 이름 날리던 국가들이 스위스의 영구적인 중립을 국제적으로 우리가 보장해줘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만들어진 거죠. 요런 거예요. 쟤 도와주면 안 돼. 차라리 나도 도와주지 마. 제발 중립하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마. 이런 발상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스위스를 중립으로 만들려고 난리를 친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강대국들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설계를 할 때 골치 아픈 일을 하나라도 덜면 좋은 거잖아. 스위스라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얘네가 중립국인지 아닌지 애매하고 이랄 하면은 그때마다 머리가 아픈 거야 막. 그럴 바에는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중립국으로 진짜 아예 국룰로 만들고서 나머지에서만 우리 계산을 해서 외교라든가 설계를 하지 안보를.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자, 그리고 스위스는 아예 그 이후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백 년 동안 용병들을 뿌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다. 근데 그 용병조차도 우리 스위스가 수많은 유럽 국가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영세 중립국에 걸맞게끔 용병 제도도 완전히 우리는 폐지하겠다. 진짜 우린 이제 용병도 없다. 개쌉 중립국이다 진짜. 그래서 지금 바티칸 하죠. 바티칸. 교황께서 사시는 그 바티칸 있잖아요. 바티칸 근위대가 지금도 스위스 근위대예요. 거기 빼고는 스위스 용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티칸에 있는 스위스 그 근위대도 말이 근위대지 군인이 아니에요. 경찰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경찰. 바티칸처럼 이제 평화가 중요하고 정말로 이제 종교적인 성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교황께서 거처하시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는 바티칸 근위대를 스위스 근위대를 쓰는 거고 군인 개념도 아니고 경찰 개념으로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알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위스
스위스 여기 있잖아요. 요 위에 벨기에도 중립국이었거든요. 스위스는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너무나 국룰로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국룰로 중립국이었어요. 근데 얘네는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조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스위스를 거쳐가고 벨기에를 거쳐가고 아니면 진의 땅을 거쳐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벨기에를 넘어가든가 스위스를 넘어가든가 그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위스는 국룰이잖아. 벨기에 얘네도 중립국이야. 아무리 중립국이더라도 얘네는 좀 그렇게 국룰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만만하니까 얘네를 조지고 가자. 1차 세계대전 때 비렐름 2세가 프랑스 조지러 갈 때 벨기에를 밟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스위스를 조질 거야? 벨기에를 조질 거야? 스위스가 벨기에보다 인구가 적지만 영토는 스위스가 더 넓고 게다가 스위스는 대대적으로 아무리 말로는 스위스가 본인들이 중립국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돈을 잘 쓰고 열심히 쓰고 그래왔어요. 스위스가 언제든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국가를 지켜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지는 않지만 쳐들어오는 애들을 최대한 조져야 된다. 게다가 산이 너무 많아. 이게 다 지금 산지예요. 어느 정도 다 산지야. 그래서 벨기에로 가는 게 낫다고 본 거지 당시에. 독일이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군사문서 같은 거 지금 드러난 거 보면요, 스위스를 치면은 군사의 손실이 너무 심하다, 벨기에를 치는 게 군대의 손실이 덜하겠다라고 보고서가 있대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벨기에를 간 거더라고. 그래서 벨기에를 조진 거야 1차 대전 때. 독일이 벨기에를 밟고 쳐들어가는 걸 보고 스위스가 우리가 말로만 주댕이로만 중립 나불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중립국이더라도 강력한 군사력을 깔아놔야 된다. 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우리가 강력하게 깔아놔야 중립도 가능한 거지. 벨기에처럼 말로만 주댕이로만 중립하면은 우리 스위스도 언젠가는 강대국에게 밟힐 수도 있다. 그래서 저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스위스가 현역군인, 예비군 제도 이런 걸 탄탄하게 잘 갖춰놓고 훈련과 전쟁 물자 이런 것도 항상 우리가 대대적으로 잘 창고에다가 쌓아놔야 되고 전 국토를 요새화시켜야 된다. 전쟁이 나면은 쳐들어오는 애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는 걸 각오하고 오게끔 전술 전략을 우리는 짜놔야 된다. 1차 대전 직후부터 그렇게 전략 전술을 짜놓습니다. 스위스가.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의 독일이 시작되죠. 인간 중립이고 이거 없어요. 지 멋대로 했습니다. 그죠? 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독일이 당시 중립을 선포했던 노르웨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전부 다 중립 표방하던 나라입니다. 그냥 쳐들어가요. 조약이고. 자, 그리고 1940년에 스위스 침공 계획까지 수립합니다. 이거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거 별거 아니고 그냥 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최소 30만, 최대 50만 군대를 준비해놔라. 스위스 쳐들어가야 되니까 침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스위스가 어떻게 하냐면 전국민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와봐, 50만 군대 데리고 와봐. 원래 방어하는 국가가 훨씬 더 피해가 덜합니다. 쳐들어가는 게 피해가 훨씬 커요. 전국토를 요새화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최대 동원 나이가 당시에 원래는 48세였는데 60세까지 늘린 겁니다. 이거 60세까지 늘려가지고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진짜로 싸그리 작작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히틀러가 스위스를 안 쳐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틀러가 왜 안 쳐들어갔을까? 스위스가 이렇게 전국민 동원령을 내리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안 쳐들어갔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스위스 프랑, 스위스 화폐 때문입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칸 마티아스 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